네, JB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예고를 해드렸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아주 전격적인 발표였는데요.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야 의원 연결해서 차례로 입장 들어봤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을 좀 추려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감찰 규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어떤 뭐 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좀 머리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JB타임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저희가 특별히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먼저 이분하고 인사 좀 나누고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정영훈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JB타임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정영훈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3부에서 인터뷰 쭉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좀 반응이라든지 특히 이제 질문 이런 게 이제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3부 박주민 의원, 유상범 의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동접자 수 JB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동접자 수 5,000명에 거의 육박했었거든요. 4,000명 좀 넘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빠졌어요. 빨리들 들어오시고요. 네. 토피노님, 현님 많은 분들이 오늘 JB타임은 꼭 들어야 합니다. 기다려져요.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네. 의견도 많았는데 9시 5분님 감찰 조금 했는데 저 정도면 수사 제대로 하면? 이라고 써주셨고요. 네. 이석기님은 검찰의 독립성 주장하면서 법원을 사찰해요? 그다음에 GHILL님 검사가 증거를 갖추고 재판에 임하면 되지 왜 판사 성향을 들먹이고 가족 관계를 알아보나요? 네. 그다음에 몰디브님 검찰총장과 언론사 사주의 만남 자체가 불법. 박근혜 정부 땐 골프친 검사가 처벌도 받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예. 박희망님 같은 경우는 도둑이 남의 담장을 넘어가서 미수에 그쳤다면 도둑이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 네. 데이지님은 좀 의미심장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리가 권력욕과 특권 의식을 만든다. 어허. 이런 예. 의견도 주셨고 예. 반면 겐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찍혀 검찰총장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찍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예. 선거 나가기 전 인사 검증 제대로 받네라는 의견을 주셨고 네. 이것도 앞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좀 의견이 갈렸던 건데 네. 그 이승용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용인이 아니라 윤석열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반면에 박은미님은 대통령이 나서면 대통령이 정치 권력이다라고 트집 잡을 거면서라고 반박을 해주셨어요. 어허. 그리고 요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애물단지님 깨어있는 검사가 일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날입니다. 일어나세요 검사님들. 무슨 얘기냐. 네. 검찰 망신시키는 총장을 그냥 둘 거냐. 예. 검사들 뭐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네. 네,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혁명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반응이 뜨겁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거 모아서 지금부터 정영훈 변호사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막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출근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직무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출근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검사징계법에 규정에 보면 직무 배제가 됐을 때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네. 해당 그 혐의자에 대해서 네. 다른 검찰청, 그 네.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소속 기관에 대기하도록 2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기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우리가 흔히 민간에서 얘기하는데 대기 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장실 못 쓰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딱 규정상 못 쓴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직무에서 총장에서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예. 총장실에 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물론 총장실에 가서 본인이 앉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뭐 규정이 위반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징계 청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된다면서요. 네. 보통 이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징계 결정까지? 그거야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 네. 이 사안은 제 생각에는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데다가 예. 그리고 일단 일단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내년 1월 21일 날 이후로 이 감찰위원회 규정이 새로 바뀝니다. 새로 시행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은 감찰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때부터는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 조금 더 이제 구성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일정 규정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마 신속하게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1월 21일자로 검찰 아니 그 징계위원회 예규가 이제 바뀐 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번 연도 10월 20일 날 검사징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시행은 3개월 후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징계 결정이 그 전까지 1월 20날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높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대목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 내용 말미에 네.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도 그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추가로 밝혀지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밝혀지는 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에서 뭐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예. 지금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징계 사유로는 포함이 되지 않은 예를 들면 장모 관련 의혹 사건이라든지 네. 물론 이번에 불기소를 했지만 그와 관련한 추가 조사에 의해서 새롭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 채널A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일정 부분 예. 역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징계 사유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확보된 사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추가로 만약에 밝혀지는 게 있다면 다시 또 징계위원회가 재차 소집이 돼서 2차 징계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추가 징계 사유가 발견이 된다면 뭐 이론상은 그렇겠지만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총장과 장관 간의 이제 갈등 속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빨리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맞죠. 예. 예,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제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바로 가처분 신청 내고 여차하면 행정소송까지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행정소송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내리고 이제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 청구와 관련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징계 결정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임이 나왔다.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 이건 취소돼야 된다거나 무효다라는 이유로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징계 결정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당장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다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그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내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무효 확인 소송 들어가고 네, 이렇게 갈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통 이제 그 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네, 가처분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뭔가 바로 오늘이라도 낼 수 있는 거죠.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법원에다가 네. 서울 행정법원이 되겠죠, 관할상. 네. 그리고 이제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압류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일은 좀 더 걸립니다. 때로는 심리도 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본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가처분에 있어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에는 네. 그 검사 직무 배제가 될 때 요건이 네.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할 때 할 수 있다는 게 요건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만 법무부 총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만약에 이 그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을 때 일반 검사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총장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법률상으로는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필요할 때 가능하다라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검사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일반 검사의 경우는 신분이 보장되는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검사기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다만 또 총장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성격에 의해서 아마 그 규정이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추정으로 해봅니다. 오히려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게 더 완화되어 있다. 범위가 그렇죠. 넓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스톱. 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반 검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요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 요건상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걸 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일단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 법문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필요성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법률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그 검사가 이런데 총장이면 더 하니까 더 엄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이제 이게 법원으로 가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이것도 정말 큰 관심사인데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계속 윤석열 총장은 대기 발령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총장의 권한은 대검 차장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이제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를 조금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무라든지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두 번째 아까 사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부분은 이게 검찰청법에 보면 직권남용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상으로도 그게 사실은 또 범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또 이제 이 사유를 보면 그 재판부 판사가 인권법 연구에 가입이 되었는지 우리 야기 법관인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 가족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사항을까지도 왜 이제 반론이 나온 거는 일반 공판 사건의 참고 자료로 일반적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공판 사건에서 그 재판부 판사의 그런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인권법 연구에 가입했는지를 판단하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이 반부 배부에 지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중대한 판사가 중대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꺼내 주셔서 이제 그 대목을 한번 좀 넘어가 보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유상범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 말씀이 이제 법조인 대관 자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족관계라는 게 다 나와 있다. 뭐 뒷조사에서 지금 뭔가 작성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답변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장관께서 이 수집한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족관계 뭐 이런 수집했다는 게 어느 범위에서 이제 가족관계라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의 이름, 뭐 자녀 관계, 뭐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법률신문에서 또는 이제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판사의 일반적인 정보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까지의 그 증거가 수집이 돼 있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뭐고 뭐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재됐다면 이거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돌아다니는 대관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뒷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이전에 말이 많아가지고 예. 규모가 축소되고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보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종래에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어떤 일반 정보까지 다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무일 정부 총장 시절 때. 문제가 돼가 대폭 축소를 시켰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특수수사를 예. 박근혜 정부 농단 사건 하면서 이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시 여기서 사실은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보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집한 정보가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보입니까? 이게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예. 수집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 대검 차장의 직속 기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6차 공고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 원래 정보와 수사는 분리되는 게 현대 정보 수사기관의 추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검은 그거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런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특히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범위까지 수집을 했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걸 작성하라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시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지시에 따른 또 보도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시했다면 명확하고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고 그거를 반부패 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내린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상. 지시가 그냥 이걸 작성하라고 한 게 지시가 아니라 반부패에 넘겨라라는 지시. 네, 그렇죠. 그 지시는 묵시적 승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어떤 그 판사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면 안 된다. 규정상 범죄 정보만 수집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그 내용에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네. 예. 이게 아까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의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인사자료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문건 그걸 뜻하는 거로 지금 해석을 하던데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 예. 대한 무리야기라는 예, 거니까 예, 사실은 종래에 이제 사법농단이나 있을 때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무리야기를 법관으로 찍혔던 분들은 나름의 소신을 밝히고 네. 뭐 재판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법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사실은 무리야기 법관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인권법 연구회들도 소속돼 있는 법관들이 예. 대부분 무리야기 법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부분도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검의 직속 기구가 대검 차장의 직속 기구에서 무리야기 법관이라 단정직 이 규정을 짓고 이 법관의 그거를 판결이든 뭐든 관련한 행위들을 갖다가 수집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이게 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라고 하는 게 그 사법농단 사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그 법원행처의 문건이 맞다면 네. 이거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은 그러니까 범죄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범죄 예. 수사를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가 압수수색을 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이든 아니면 뭐 정보든 이런 것들을 강제로 수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예. 범죄 수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만약에 징계와는 별도로 또 수사 여부가 또 그러니까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 사찰 부분은 형사 사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예. 그 수집된 그 법무부 장관께서 이 수집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수집돼 있느냐 네. 그거를 봐야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게 지금 작성됐다는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까지 됐다는 그 작성된 문건의 내용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 네. 근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사찰이라고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보고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 장관께서는 불법 사찰이로 규정을 진 거고요. 네. 사찰 앞에 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또는 형사 사건화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암묵적인 게 아닌가.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징계가 끝나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물론 그 아까 전제는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집된 장관이 이거를 그 이제 총장의 그 수집 총장에 대해서 그
불법 사찰한 정보가 어느 정도 범위고 어느 정도 이 증거를 수집했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그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일부 보수 언론은 어떤 점을 그러니까 치고 나오냐면 그때 이제 그 당시 반부패부장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심재철 국장이다. 네. 그러면 그때 심재철 국장은 반부패부장으로서 이걸 받아서 왜 그럼 가만히 있었냐, 입 닫고 있었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과정에서 네.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데 왜 그러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예. 만약에 불법에 관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네. 우리 법치국가 네. 또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법치국가에는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 편에 있고 누구 편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네. 이 불법 사찰에 관여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건강한 민주사회로 법치사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게 바로 그 당사자인 심재철 국장이 반부패 부장 시절에 이걸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어떤 불법 사찰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의 판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주요하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을 해서 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네. 총장은 반부패부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상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이 어떤 그러면은 연관을 지어서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나와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상상을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자, 또 하나 지금 짚어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경찰이나 이런 걸 다룬 영화가 되게 많고 비리 경찰을 다룬 영화를 보면 갑자기 감찰 파티에서 막 2명이 나와가지고 당신 배지 내놔. 그다음에 총 내놔. 네. 일단 이거부터 수거하고 요즘 말 그대로 직무집행 네. 정지하고 바로 즉사해서 감찰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그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대면 감찰을 시도를 했는데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론이 나온 걸 보면 본인은 서면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네. 근데 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쳐들어오느냐 이런 네. 취지였습니다. 근데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네. 감찰 규정에 의해서 법무부 감찰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거기에는 서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출석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진술서를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은 있지만 내가 서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절차가 먼저 서면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걸로도 소명이 안 됐을 경우는 대면 조사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절차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저 왜 그런 반론이 나왔을까 저는 이제 궁금했는데 그거 네. 규정은 제시를 안 하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소환을 하죠. 소환을 하지만 좀 이제 고위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직을 존중을 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예우 차원에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총장의 입장에서 나에 대한 예우를 생각을 한다면 서면으로 먼저 예를 갖춰서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례에 비춰보면 그런 식의 요구를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무부 감찰의 절차 규정을 보면 예. 거기에 대한 뭐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징계 혐의자가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여기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그 시도 과정에서 뭐 규정 위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감찰 규정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좀 불리한 입장이 있지 그럼 않나.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겁니까? 감찰 규정에 의하면은 감찰을 위한 시설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컨대 이제 대검찰청으로 감찰을 직접 방문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 어느 방을 빌린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예. 법무부 감찰 규정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게 협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의무자는 이러한 감찰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된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제시가 돼 있고요. 네. 그 외의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감찰 대상자 입장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징계사,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가 밝힌 징계 사유건데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성립이 된다. 네, 감찰 규정에 보면 감찰의
협조하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 만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은 아무도 만나지 말라라는 거냐 뭐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문제는 네. 만남이 네.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적절한 반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보면 네. 15조인데요. 네.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만남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 사건 관계인이라 하면 피의자, 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 네. 피해자, 네.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요청한 사람, 그래서 고소 고발인, 네, 예, 그렇죠. 네. 피의자, 피해자 등 기타 사건 관계인과는 사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죠? 사건 관계인이 아니냐입니다. 홍석현 회장이요. 네. 근데 물론 저쪽은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네. 뭐 특수관계인 뭐 사회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어쨌든 그 만난 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예.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 총장께서. 예. 그때 그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예. 장관의 어떤 전문에 보면 예. 그날 밤에 만난 겁니다. 홍석현 회장을. 그렇다면 그 사건 관계인이 뭐 있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따지는 쪽이지만 검찰 대검 쪽에서는 예. 그럼 외형상 일단 실질적으로 사건 관계인이 아니냐는 봐야 되겠지만 네. 외형상 일단 사건 관계인이면은 맞아 보이고요. 예. 뭐 기타 뭐 이제 반론을 드는 것이 그때 사람도 많았고 뭐 사후 보고도 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검사 윤리 강령의 15조에 비춰볼 때는 그거는 뭐 하나의 정황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15조를 면책하는 사유는 대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을 그 비유자로 윤리강령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라는 규정인데 네, 정확합니다.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나는 오얏 열매를 안 땄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냥 아무튼 부적절해 보이는 만남 자체는 원천적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다. 네, 총장으로서는 특히 그렇죠. 일반 검사도 당연히 지켜야 될 규정인데 검찰총장은 예. 전국의 모든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좀 여기서 한번 그러면 아무리 총장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스 부지 회계 사건이었고요. 중앙지검장입니다. 네. 보고가 안 될 수가 없죠. 아, 중요한 사건이고요.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되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예.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그렇죠. 들어왔으면 중앙지검장.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몰랐다라는 거는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저기 뭐냐면 절도 뭐 그 피의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예. 아니니까 네. 아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JTBC가 그 고소했던 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것이었는데 이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사례가 이거다 삼바가 아니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사건 영향을 안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홍석현 뭐 회장을 만난 건 사실이고 만남 자체를 검사윤리 강령에서는 오해를 사지 말도록 예. 규정을 명문화해 놨거든요. 네. 그 규정에 일단은 네. 포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냐는 사실은 뭐 징계 양정이나 소위 말하는 형량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윤리 강령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부분은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왕 뭐 이야기 시작에 한번 다 짚어보죠. 네. 그다음에 그 중립 의무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법무부에서는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권 후보에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라는 네. 게 하나. 두 번째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퇴임 후에 뭐 할 거냐 했어요. 국민한테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수가 그러니까 정치하는 행위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도 이걸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점. 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는 총장께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에 네. 모두 검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총장께서는 취임 전에는 인사청문회 때 정치 절대 안 하겠다, 아니다, 생각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네,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른 행동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오해를 자초한 것이고요. 네. 이 장관의 전문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전문에 보면 그 말이 어찌 보면 딱 맞습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적극적 능동적인 조치를 네, 맞아요. 총장으로서는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네. 본인 똑같이 그럼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대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를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어야만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씻을 수 있었는데 예. 수수방관을 계속 하셨거든요. 너무 예. 안타까웠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그 조국 사건 전 장관 사건 때 윤석열 총장께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정치적 수사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는 때 음.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 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엄청나 많이 투자가 되고 장관이 낙마를 결국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정치적 수사 아니냐, 선택적 수사 아니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논란이 거셌죠. 그랬다면 좀 더욱 더 처신에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다시 이런 거기에다가 이런 행위를 하고 방관을 그 여론조사에서도 방관을 하고 그다음 청문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식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네. 남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민에 대충해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그럼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러면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총장으로서는 그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총장이 만약에 지금 우리 현행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낮아지죠. 근데 본인은 전국의 모든 수사 사건을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든 총장께서 관여하고 싶으면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 공판의 유지까지도 관여를 하시거든요. 네. 직접. 예. 그렇다면은 모든 사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야에 정치적 공방이 있고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오얏나무에서 갓 쓰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왕 다 짓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남문까지 질문 드리는데 이거 질문 드리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갖고. 네. 채널A 사건 과정에서 뭐 전문수사 자문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한 거라든지 이 한명수 사건 처리 과정에 감찰에 대해서 뭐 어디서 맡으라고 뭐 옮기라고 했다든지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또 하나의 사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감찰 규정이 이 규정도 있고 저 규정도 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호 이제 말이 항상 그러는 달라서 서로 다른 규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전문을 보면 이제 감찰 방해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의 감찰 그 기밀 누설 그리고 또 이제 채권에 대한 수사 방해 이런 게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감찰 방해인데 이게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입니다. 감찰을 방해하는 경우,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채권에 대한 한동훈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일종의 채권이죠. 채권이 관련된 것에 대한 감찰 방해. 네. 그리고 본인의 감찰 방해.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한 감찰 방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감찰 방해 규정으로 들어왔는데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워낙 사고 말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총장께서 조금 불리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총장이라고 하신다면 채권의 수사에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에 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도 그렇고 한명수 사건 감찰권도 그렇고. 네, 이 부분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채권이나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사건에 본인이 지휘를 하거나 일을 하는 거는 오해를 받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거 규정이 맞네 틀리네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은 나서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짚어봤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발표문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네.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네.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근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다른 사안들은 뭐 일단 떠나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사유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네. 첫 번째가 이제 언론 사주를 만난 사안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그 술집 주인분의 증언이 있는 것 같고요.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 당시에 만남에 대한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술값 계산한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집이 돼 가능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확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판부에 대한 사찰 부분도 그 지금 그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생각할 때 징계 혐의로는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감찰 방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복잡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증거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추상 속에서 이제 규정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일단 뭐 증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네.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중징계는 100%입니다. 중징계는 단정을 하세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관례를 보면 예. 이전에 뭐 비슷한 관례를 좀 임은정 그때 검사님 사건 때 백지 구형을 했다라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재심 사건에서 그때 정직 4개월인가 정직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안택은 그다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사건 때 두 분 면직 처분 받았습니다. 물론 사후 소송에서 과하다, 징계 양징이 과하다 해서 처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면직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 사찰 문제라든지 뭐 언론 사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부 사찰이 걸렸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의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시는 분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거의 자체는 뭐 영향이 뭐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위원들이 어쨌든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징계를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좀 윤석열 총장께서는 많이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징계는 거의 확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해임 결정 이런 것까지 나올 거다. 저는 최소 면직 해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게 최소입니까? 예, 정직은 이상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움직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결국은 이런 행위가 검찰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일관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 정권의 검찰에 대한 관료, 검찰에 대한 정치적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정치적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짧은 1년 동안 총장이 장관을 무너뜨리는 걸 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이 총장을 사실은 무너뜨렸고요. 사실은 저는 다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대한 민주적 통제도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도 지켜지는 균형이 있는 이런 어떤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제를 지금 던져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체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더 막내 작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정영훈 변호사님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JB타임의 고정으로 섭외하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질문이 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님 이주영 검사 수사해야 한대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그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들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요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나와봐야 되는데 일단 네. 언론 보도된 거로만 만약에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그건 수사 대상. 당연히 사실은 검찰 내부의 예. 비위나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척결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사실 확인된다면 그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DIK님 음. 법원에서 코멘트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 사찰했다는데. 근데 법원 코멘트는 어차피 판결로 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재판부 네. 판사님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이제 가처분 신청은 낼 게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데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걸 뭐 법원 판단도 어느 정도는 뭐 그러니까 짚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요. 네. 디아더스님인데요. 파면으로 끝나면 되나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그 말씀드리면 검사징계법상 파면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전면이거든요. 대신에 면직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해임이 최고고요. 파면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징계 사안이거든요. 네. 징계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징계 과정에서 또는 별도의 뭐 사안에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 사건화가 되겠죠. 그렇죠. 징계는 징계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그 무리하게 법관 네. 그 부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위법성 여지가 있다면 수사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 예, 거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의견들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넘쳤는데 잠깐 몇 개만 할까요? 몇 개만 소개를 해 네, 주시죠. 이혁수님 전에 시선 집중에 나왔던 검사가 자신들의 역할은 권투로 치면 피의자와 경찰이 선수면 자신들은 레프리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하니 참 점점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검사가 레프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판사지 판사.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벨로아님이 음. 왜 다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고 하죠? 이건 검찰의 권력 남용에서 오는 문제점 지적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박희망님 예. 영화 내부자 보면 검찰 깊숙이 중요 인물들 사찰 문건을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협박도 하고 길들이기도 하던데 맞아. 봉투 갖고 영화가 현실이다. 그렇죠. 봉투 갖고는 그 장면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아, 옛날로 지금 범정이라 그 범죄정보정책관실. 창고가?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숙제를 좀 기억하자는 분들도 계셨는데 조촌 할배님께서 예. 지금까지 검찰 집단은 법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범죄 집단과 어울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변호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 등록을 이제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네. 그죠? 어떤 비리의 어떤 그 이제 그 뭐 검사나 이런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는데 거의 안 받아주는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돼가지고. 네네. 그 변호사법에 네. 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빨리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예. 네네. 하나만 더 소개해요. 네. 김아무개님, 검찰 개혁이 되면 대한민국 개혁은 자동으로 60% 이상 된다.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대기업 개혁이 따라온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 타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요? 잠깐만요. 예. 어제 동접자 5천 명 공약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넘었어요. 6천 명도 헐쩍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들어야 되는데 숫자를 보게 된다.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어떤 공약으로 돌아올지는 상의해서 네. 아, 어제 제가 그 얘기는 편견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야 되는데. 내일 얘기하시죠. 네, 제비시대가 도래했다. 제이비님이 날개를 달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연미복이 왜 나왔더니 제비 때문에 나왔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아주 특별히 모신 정영훈 변호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막내 감사합니다. 작가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